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배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자식이 좋은 뜻으로 꺼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 나를 위한다는 말인데 이상하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서 있을 자리가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우리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날은 평화로운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혼자 사는 42평 아파트 부엌에서는 배추국이 약불에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방금 깨끗하게 닦아놓은 유리컵 2개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큰아들이 과일 상자와 건강식품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주며 마주한 아들의 얼굴은 반가웠지만 그 반가운 마음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엉덩이를 붙이기도 전부터 집안 곳곳을 훑어보았습니다. 거실 창틀, 안방 문고리, 베란다 수납장까지. 그 눈빛은 이곳에 담긴 추억을 더듬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건물의 상태를 점검하러 온 조사관처럼 혹은 물건의 가치를 매기러 온 감정사처럼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자마자 아들이 꺼낸 첫 마디가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정리하게 될 집이잖아요.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니까 미리 정리하는 게 서로 편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 식탁을 닦고 있던 제 손의 행주가 멈췄습니다. 식탁 모서리를 짚은 손끝에서 스르르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명치 아래가 갑자기 텅 비어버리는 느낌. 79년을 살아오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고 자부했지만 이런 종류의 충격은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언젠가는 이 집을 아이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자식들 몫이 될 집이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그리고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꺼내는 그 말투가 저를 깊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내가 지금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주인인가? 아니면 이미 떠날 날만 기다리는 손님 취급을 받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사정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은 분명 좋은 뜻으로 현실적인 도움을 주려고 한 말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 귀에 닿는 순간 저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행정 절차 속에 남겨진 처리 대상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서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니라고, 요즘 세상에 다들 그렇게 한다고 스스로를 달래보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무언가가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단순히 집 이야기가 아니라 제 남은 삶 전체를 흔들게 될 줄은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대체 무엇인가? 아들이 돌아간 뒤 저는 한참을 식탁 앞에 굳은 듯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가져온 멜론을 냉장고에 넣으려다 그대로 멈췄습니다. 냉장고 문을 연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음은 너무나 불편한데 머리는 자꾸만 괜찮다고, 그게 합리적인 거라고 속삭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말은 사실 구구절절 옳은 소리였습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자식들에게 갈 재산이고 세금 문제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겠지요. 부모라면 자식들 고생 안 시키게 이런 문제 미리미리 정리해두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까? 아들은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내가 나이 들어서 공연히 서운함을 느끼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가슴 한편은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저녁을 차리면서도 자꾸만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정리하게 될 집이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정리. 이 단어들이 송곳처럼 하나하나 제 가슴에 박혀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은 단순히 시세가 얼마나 가는 부동산이 아닙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피땀 흘려 마련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사춘기를 겪으며 성장한 공간이었습니다. 식탁 어딘가에는 아직도 아이들이 숙제를 하며 눌러쓴 볼펜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것이고, 문틀 어딘가에는 해마다 아이들의 키를 재며 그어두었던 연필 표시가 숨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게 이 집은 42평이라는 숫자로 환산되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제 70평생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제 영혼의 일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 한마디에 이 집은 이미 제 손을 떠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에게 서운한 말을 들었을 때 바로 화를 내지도 못하고 혼자 속으로 사귀며 밤을 지새운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탓하며 내가 속이 좁은 건가 하고 다그치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그날 밤 그런 마음으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나는 왜 틀린 말도 아닌데 이렇게 아플까? 내가 진짜 지키고 싶은 건 대체 무엇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날 밤에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남편과 처음 이 집으로 이사 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30년 대출을 받고 두 사람이 악착같이 일하며 한 푼 두 푼 갚아나가던 그 고단했던 시절 말입니다. 큰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도 매달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 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작은 애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 여름에는 큰맘 먹고 베란다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주말마다 땀을 흘리며 직접 페인트 칠을 했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커튼을 새로 달았습니다. 그때 식탁에서 아이들이 떠들며 웃던 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혼자 돌아왔을 때 저를 말없이 받아준 것도 이 집이었습니다. 처음 혼자 남겨졌을 때 가장 무서웠던 건 이 집이 너무 넓게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집만이 제가 아직 여기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이 집은 제게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험한 세상을 버텨낸 시간 그 자체였습니다. 예전에는 비좁다고 투덜거렸던 집이 남편이 떠난 뒤에는 바다처럼 넓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하던 방들이 이제는 적막감만 감돌고, 밤이 되면 냉장고 돌아가는 기계음만 크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집을 사랑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주인으로 있을 수 있는 마지막 영토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말은 그 소중한 시간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정리하게 될 집이라는 그 말은 제가 살아온 세월의 무게를, 제가 지켜온 삶의 자리를 한순간에 정리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돈으로 계산할 수는 있지만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소중한 공간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는 그저 몇 평짜리 아파트일 뿐이겠지만 여러분에게는 당신의 인생 그 자체가 담긴 곳 말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이번에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집 관리하기 힘드시죠? 마당 있는 집도 아닌데 챙길 게 뭐 그리 많으시겠어요? 처음에는 그저 안부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길어질수록 저는 다시금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혼자 계신 어르신들은 다들 미리미리 정리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이랑도 얘기해봤는데 김 세무사라는 분이 지금 증여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 제일 유리하다고 하시네요. 그 순간 가슴이 또 한 번 철렁했습니다. 아주버님과 얘기했다는 건 이미 자식들끼리 합의가 끝났다는 뜻이겠지요. 게다가 세무사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걸 보니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생전 증여가 가장 깔끔하고 나중에 형제들끼리 얼굴 붉힐 일도 없으며 뭐니도 마음 편히 사시다가 가시면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그래 그렇구나 하고 대답은 했지만 속으로는 어지러운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며칠 뒤에는 작은 아들까지 찾아왔습니다. 형처럼 과일 상자를 들고 왔더군요. 한참 동안 이런저런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더니 결국 슬쩍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형이랑 얘기해봤는데요. 이번 달 안에 일정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세법 바뀌고 복잡해지기 전에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이번 달 안에 일정을 잡자.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미 형제들 사이에서는 모든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요. 제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들이 정해놓은 길을 따라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겉으로 보기엔 부모를 위한 효도 섞인 조언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조언들이 부드러운 압박이자 제가 거부할 수 없는 통보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젠가 심리상담에 관한 책에서 읽은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상대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이미 결정된 방향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 순간 대화는 소통이 아니라 통보가 된다. 저는 지금 정확히 그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이해시키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그들의 실용적인 계획에 도장을 찍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식어버린 국그릇을 손에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는데 왜 이미 약속한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는 걸까? 내가 이 집의 주인이 맞다면 왜 자꾸 설명을 들어야 하는 처지가 된 걸까? 가장 슬픈 것은 제 의견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 내 일이고 내 인생인데 어느새 나는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의만 구걸하는 처지가 된 것 같은 기분 말입니다. 이미 나를 제외한 모든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짜여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의 그 소외감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 가시지 않는 불편함의 실체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아이들이 나쁜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저를 길거리에 내쫓으려는 것도 아니겠죠. 하지만 제 마음 한편은 계속해서 깎여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큰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태블릿 PC와 서류 봉투, 그리고 세무사 상담 일정표까지 준비해왔더군요. 엄마, 이번 주 금요일에 세무사 선생님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필요한 서류도 제가 미리 다 뽑아왔으니까 엄마는 몸만 가시면 돼요. 아들의 추진력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추진력이 제게는 거대한 파도처럼 무섭게 밀려왔습니다. 자식들은 제 대답을 기다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었던 것이지요. 민수야, 엄마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싶구나.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크게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엄마가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건 엄마 마음대로만 할 일이 아니에요.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가 다 감당해야 할 세금이랑 절차들을 생각하셔야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엄마 혼자 결정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엄마 혼자 결정하실 일은 아닌 것 같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어딘가가 확실히 툭 하고 꺼져내렸습니다. 내 집 이야기인데, 내 남은 생애를 보낼 공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어느새 결정권자가 아니라 뭘 모르는 노인네가 되어 설명을 들어야 하는 저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투는 예전에 다정했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식탁은 예전에 내 식구 가 둘러 앉아 깔깔거리며 웃던 자리였습니다. 아이들이 시험 걱정을 털어놓고 남편이 회사에서 있었던 힘든 일을 고백하던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식탁에서 저는 철저히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서류를 접으며 일어설 때 제가 쓰던 숟가락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하고 정적을 깨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저도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엄마, 생각 정리되시면 연락 주세요. 아들은 그 말만 남기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무겁고 길게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식이 화를 내서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들에게 한 명의 주체적인 인간으로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이 얼마나 초라해지고 작아지는지를 말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숟가락을 내려다보며 저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들렸습니다.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지켜온 제 존재의 자의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요. 저는 엄마가 아니라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 행정 절차상의 당사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 사이인데도 이상하게 내가 작아지는 식탁에 앉아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 내 집이고 내 자리인데 어느 날 갑자기 눈치 보며 앉아 있어야 하는 손님처럼 느껴지는 그 비참한 순간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밥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조금 더 생각해보고 싶다는 말이 그토록 큰 잘못일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거실 조명 하나만 켜진 집은 평소보다 유난히 넓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통장과 연금 내역서, 병원 영수증들을 꺼내왔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산 정리가 아니라 제 삶의 마지막을 버텨낼 생존 계산이었습니다. 무릎 주사를 맞으러 가면 한 번에 15만 원, 감기라도 심하게 걸려 큰 병원에 가면 20만 원은 훌쩍 넘습니다. 혈압약에 당뇨약, 관절약까지 석 달치를 타면 또 수십만 원입니다. 얼마 전 치과에서는 임플란트를 하나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50만 원이라는 말에 저는 날짜를 잡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허리가 아파 MRI를 찍어보자는 의사의 말에도 30만 원이 넘는 비용이 겁이 나 다음에 하겠다며 도망치듯 병원을 나왔던 기억이 났습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더 나이가 들어 넘어져 다치기라도 하면, 만약 갑자기 큰 병에 걸려 입원해야 한다면,
만약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절실해진다면, 그런데 지금 이 집까지 넘겨주고 나면 나는 앞으로 무엇을 믿고 병원 문을 열 수 있을까? 노후 준비에 관한 연구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단순히 돈이 없는 것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잃는 것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는 두려움, 누군가에게 손을 벌려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괴감이 노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든다고 하더군요. 저는 바로 그 불안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이 집을 지금 아이들에게 넘기고 나면 제 이름으로 된 자산은 사실상 사라집니다. 통장에 남은 약간의 돈으로 앞으로 10년, 아니 20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도와주겠다고 말하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선택권이 사라진다는 뜻과 같습니다. 내 돈으로 당당하게 병원비를 결제하는 것과 자식에게 미안해하며 병원비를 빌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사라지는 순간 저는 제 몸의 통증조차 제 마음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도 자식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비싼 약을 사는 것도 죄스러워해야 하는 삶. 서랍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생전에 적어두었던 노후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집은 끝까지 우리 이름으로 지킨다.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는 말되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가 되자. 희미해진 남편의 글씨를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한밤중에 혼자 앉아 남은 인생을 계산해 보신 적 있나요? 그때 느껴지는 감정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내가 더 이상 선택할 수 없게 된다는 것에 대한 거대한 공포입니다.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어슴풀에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이 마음이 그저 늙은이의 욕심인 건지 아니면 반드시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는 건지 혼자서는 더 이상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사무소 복지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주택연금이나 노후지원제도에 대해 막연히 알아보러 간 것이었는데 상담사님이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어르신, 혹시 자녀분들이 집 명의를 미리 옮기자고 재촉하시나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상담사님은 잠시 멈칫하시더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절세도 중요하고 자식들 앞날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지키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통제권입니다. 통제권.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상담사님은 종이 위에 굵은 글씨로 다시 한번 적으셨습니다. 명의가 넘어가는 순간 단순히 서류상의 주인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힘이 바뀝니다. 어르신이 왜 그렇게 무서우셨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집값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내 삶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뺏길까봐 본능적으로 두려워하신 겁니다.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잠을 못 잤는지, 왜 아들의 말이 그토록 아팠는지 드디어 이름을 붙인 기분이었습니다. 불안의 정체를 처음으로 대면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기적인 부모가 되는 건 아닐까요? 자식들 잘 되라고 미리 주는 게 부모 마음이라는데. 제 떨리는 질문에 상담사님은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어르신의 남은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왜 그토록 흔들렸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식을 사랑해서 흔들린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아서, 자식들에게 나쁜 엄마로 기억되고 싶지 않아서 제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베푸는 부모라는 환상에 갇혀 정작 살아있는 지금의 나를 지우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도 혹시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미움받을까봐 두려워서 너무 많이 물러서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식 앞에서 완벽하고 좋은 부모이고 싶어서 정작 당신의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주고 계신 건 아닌가요? 상담실을 나오는 길, 저는 평소보다 훨씬 오래 걸었습니다.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높은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부모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단지 집문서 한 장이 아니라는 것을요.
내 삶의 시간, 내 돈의 통제권, 그리고 내 선택의 경계선.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였습니다. 내 시간을 자식들의 필요에 따라 먼저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내 돈의 사용처를 자식들에게 허락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경계선을 자식들이 함부로 넘나들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진짜 삶을 선택해보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자꾸만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상담실에서 나올 때부터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잃어버렸던 나 자신의 주권을 되찾기 직전의 떨림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79년을 살아온 노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은 깊고 리는 하얗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의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다. 숨 쉬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내 내일을 고민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왜 벌써부터 정리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그날 저녁 저는 주택연금 상담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식들에게 재산을 안 주겠다는 심술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상속은 사후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두되 살아생전에 증여하여 내 힘을 스스로 포기하지는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집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이름으로 남는다. 내가 번 돈은 내가 관리한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은 내가 결정한다. 종이에 적어 내려가는 한자 한자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왜 이렇게 당연한 것을 지키기 위해 이토록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을까 싶어 눈물이 났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은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마트에 들렀습니다. 아들이 사온 과일이 아니라 제가 평소에 먹고 싶었던 멜론 한 통을 직접 골랐습니다. 계산대에서 제 카드로 결제를 하며 제가 번 돈으로 제가 먹고 싶은 것을 산다는 이 당연한 행위가 얼마나 소중한 권리인지 처음으로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죽고 나서 좋은 엄마로 기억되는 것보다 지금 살아있는 동안 나 자신으로 존중받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 여러분은 혹시 자식의 기억 속에 남을 모습을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에 당신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날 밤 저는 실로 오랜만에 깊고 단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의 운전대를 다시 제 손으로 움켜잡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평온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틈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이 어제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동안은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혹은 혹시라도 미움을 살까봐 눈치를 보며 시작하던 하루였지만 이제는 제가 제 삶의 주인이라는 자각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어 아들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번 주말에 집으로 오라고 너희 부부에게 꼭 할 말이 있다고 말입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약간은 긴장한 듯한 또 한편으로는 무언가 기대하는 듯한 묘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동안 고민하던 집 처분 문제나 재산 증여에 대한 답을 줄 것이라 짐작했겠지요. 예전에 저였다면 아이들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골랐겠지만 그날의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따뜻한 차를 한 잔씩 내어준 뒤 아주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얘들아, 오늘 너희를 부른 건 내 노후와 너희의 미래를 위해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이 집을 주택연금에 맡기기로 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나머지 현금 자산들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건강과 생활을 위해 온전히 쓸 생각이다. 그러니 너희에게 미리 물려줄 유산은 이제 없다고 생각해주면 좋겠구나. 순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며느리는 당황한 듯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들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집 문제로 조금 서두르긴 했지만 그건 다 어머니를 더 편하게 모시려고. 그 말을 가로막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를 모시는 건 너희의 마음이면 충분하단다. 돈이 매개가 된 효도는 효도가 아니라 거래지. 나는 너희의 어머니로 남고 싶지 너희의 채권자나 짐이 되고 싶지 않구나. 내가 내 돈으로 내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너희가 내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이 대목에서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자식의 입장이었다면 혹은 제 입장이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부모가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선언하는 것. 이것이 정말 냉정한 일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사랑일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너희에게 지금 다 내어준다면 나는 아마 매일같이 너희의 연락을 기다리고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내 행복이 결정되는 초라한 노년을 보내게 될 거야. 너희 또한 나를 볼 때마다 고마움보다는 미안함과 부담감을 먼저 느끼겠지. 그건 우리 관계를 망치는 길이다. 나는 죽는 날까지 너희에게 당당한 엄마이고 싶다.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을 때 내 지갑을 열고 너희가 보고 싶을 때 돈 때문이 아니라 순수하게 사랑해서 만나는 그런 관계 말이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나중에 저희가 힘들면 어떡해요? 요즘 세상이 워낙 팍팍하잖아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얘야, 부모가 자식의 비바람을 다 막아줄 수는 없단다. 오히려 지금 내가 너희에게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뺏는 것이 너희를 더 약하게 만드는 일이야. 나는 너희가 스스로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성취감을 느끼며 살길 바란다. 대신 내가 건강하게 내 삶을 꾸려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너희에게 노후에 대한 공포를 지워주마.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란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던 아들도 시간이 흐르자 오히려 제 눈치를 보지 않고 편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예전에는 돈 이야기를 꺼낼까다 전전긍긍하던 아들의 목소리가 이제는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저 또한 아들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를 하며 상처받던 습관을 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복지관에서 열리는 붓글씨 수업에 나갑니다. 내 돈으로 등록금을 내고 내 돈으로 먹고 싶은 점심을 사 먹습니다. 손주들의 생일에는 내가 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기쁘게 용돈을 건넵니다. 그것은 나를 깎아내어주는 희생이 아니라 내 풍요로움을 나누는 기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식에게 다 퍼주어야 나중에 대접받는다고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자식에게 다 퍼주는 순간 부모는 자식의 인생에 종속됩니다. 똑똑한 부모는 자식에게 돈을 주는 대신 존경받는 뒷모습을 보여줍니다. 스스로를 책임지는 부모의 모습은 자식에게 그 어떤 교훈보다 강력한 인생의 이정표가 됩니다. 거울 속의 제 주름은 여전히 깊어갑니다. 하지만 이제 그 주름은 누군가에게 기댄 흔적이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버텨온 훈장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오늘도 저만의 일상을 가꿉니다. 아침에 일어나 직접 내린 커피향을 맡고 정성껏 화초를 돌봅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노후이고 제가 자식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인간다운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느라 정작 자신의 통장은 텅 비어있지는 않으신가요? 자식의 눈치를 보느라 사고 싶은 옷 한 벌, 먹고 싶은 과일 한 상자 앞에서 망설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어쩌면 서로를 멍들게 하는 무거운 족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라고 말하는 부모가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을 충분히 즐기고 있으니 너도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구하고 당신의 자식을 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의 이 작은 반란이, 아니 이 당연한 권리 찾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은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숨쉬십시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의문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 남들보다 뒤처지는 걸 어떻게 보고만 있나. 집 한 칸 마련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 세상인데 부모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나 하는 마음 말입니다. 맞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은 자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보다 더 아프게 느끼는 숙명을 타고났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깨달은 진실은 차가웠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짐을 대신 짊어질 때 자식의 근육은 퇴화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단순히 내 돈을 아끼겠다는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에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할 기회를 돌려주는 가장 숭고한 교육입니다. 제가 이 길을 선택했을 때 처음에는 자식들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늘 당연하게 여겼던 부모의 지원이 끊긴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큰 충격이었겠지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돈 몇 푼이 아니라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내 발로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이란다. 내가 내 노후를 스스로 책임짐으로써
너희에게 부양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다. 이 말을 내뱉기까지 저 역시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매정해 보일까봐, 자식들이 나를 멀리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경제적 독립을 선언하고 저만의 삶을 찾아가기 시작하자 자식들이 저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필요할 때만 찾던 편리한 부모였다면 이제는 자신의 삶을 멋지게 꾸려가는 존경스러운 어른으로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자식에게 무언가를 더 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품고 계신가요? 혹은 이미 다 내어주고 빈 껍데기만 남은 기분에 허탈해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진정 자식을 위한 사랑인가? 아니면 자식을 내 곁에 묶어두려는 불안함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가 망설여진 거면 여러분의 진솔한 속마음을 이 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부모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 함께 나누다 보면 분명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유산이라고 하면 통장에 찍힌 숫자나 땅 문서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제가 깨달은 진정한 유산은 부모의 철학입니다.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법,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는 법,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을 사랑하는 법. 이것을 몸소 보여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설령 통장 잔고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세상을 살아갈 강인한 정신력을 물려받게 됩니다. 요즘 저는 친구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게 최고의 효도받는 법이고 자식에게 유산 안 남기는 게 자식 농사 잘 짓는 비결이다 라고요. 처음에는 손가락질하던 친구들도 이제는 하나둘 제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식에게 쏟아붓던 그 엄청난 에너지와 돈을 오로지 자신을 위해 쓰기 시작하면서 친구들의 얼굴색도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가까이 다가가려 애쓸수록 멀어지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킬 때 비로소 진한 향기가 배어나옵니다. 부모-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인생에 너무 깊이 개입해 감나라 배나라 하고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 하면 자식은 부모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거나 당연한 관리로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신의 삶에 집중하며 단단하게 서 있으면 자식은 어느덧 부모의 곁으로 다가와 그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이제 제 통장의 숫자를 보며 웃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내가 배운 붓글씨의 획이 얼마나 정갈한지, 오늘 아침에 마주친 길고양이에게 나누어준 사료 한 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를 보며 웃습니다. 자식에게 너희를 위해 내가 이만큼 모아두었다고 자랑하는 대신 오늘 엄마는 이런 새로운 것을 배웠고 이런 풍경을 보았단다 라고 일상의 즐거움을 공유합니다. 똑똑한 부모는 압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몫이고 나의 인생은 나의 몫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자식의 인생이라는 연극의 조연으로 출연할 수는 있지만 결코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인공 자리를 자식에게 온전히 내어주고 우리는 우리만의 무대, 그래서 멋진 단독 공연을 펼쳐야 합니다. 그것이 서로를 존중하며 아름답게 늙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식에게 유산을 남기지 않는 것은 자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비로소 어른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여러분의 빛나는 노후로 채우십시오. 남은 인생 누구의 부모로만 살지 말고 오로지 당신의 이름 석자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가끔은 자식이 어렵다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땐 눈을 감고 크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거십시오. 저 아이는 스스로 일어설 힘이 있다. 나는 저 아이를 믿는다. 그리고 나는 내 삶을 사랑한다. 이 믿음이 자식에게는 그 어떤 금전적 지원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부모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확신, 그리고 부모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안도감, 이것이야말로 자식이 세상이라는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게 하는 든든한 닻이 됩니다. 노년의 삶은 쇠퇴하는 시간이 아니라 수확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삶의 열매들을 이제는 자식에게 다 상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온전히 맛보고 즐겨야 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구분 등과 거친 손막이로 버텨온 당신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손으로 자식의 손을 잡는 대신 당신이 좋아하는 책을 잡고 당신이 가고 싶었던 여행지의 티켓을 잡으십시오.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지막 뒷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돈 때문에 자식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삶을 당당하고 우아하게 즐기는 모습인가요? 답은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통장을 당신의 기쁨을 위해 쓰십시오. 작은 취미를 시작하고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으며 당신을 웃게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자식이 전화를 걸어와 어머니, 아버님 뭐 하세요? 라고 물을 때 그냥 있다고 답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너무 바쁘고 즐겁단다. 내 인생이 참 재미있구나 라고 대답하십시오.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효도이자 선물입니다. 삶의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을 때 나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회한 섞인 말 대신 나는 참으로 나다운 삶을 살았다는 만족스러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노년이 자식에게 짐이 되는 황혼이 아니라 자식의 앞길을 비춰주는 등대 같은 황혼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선택이 당신과 당신의 자식 모두를 진정한 자유로 안내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이야기가 가슴속 깊은 곳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면 좋겠습니다. 부모라는 이름 아래 숨겨두었던 당신의 진짜 소망은 무엇인가요? 이제는 그것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갖고 와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우아하게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노후는 바로 지금 당신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자식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저 돈 못 준다고 딱딱하게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그러면서도 부모의 단호한 철학이 전달되도록 사랑의 언어로 대화의 물꼬를 틉니다. 어느 날 저녁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자식을 앉혀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희를 키우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너희가 첫걸음을 뗐을 때란다. 그때 너희는 내 손을 접지 않고도 스스로 서기 위해 수천 번을 넘어졌지. 지금의 나도 그때의 너희처럼 홀로 서기를 준비하려고 한다. 내 노후를 너희에게 기대지 않는 것,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일궈가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봐주는 것,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사랑이라고 믿는다. 이 말은 자식에게 거절의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능력을 믿는다는 강한 신뢰의 메시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순간 자식은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부모의 재산이 자식의 게으름이 되고 부모의 희생이 자식의 당연한 권리가 되는 비극을 막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문제로 밤잠을 설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미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실천 중이신가요? 자식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라는 마음과 내 노후도 중요한데 라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의 진솔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길을 찾는 이정표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결코 야박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을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한다는 선언입니다. 너는 내 도움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무언의 응원입니다. 사실 자식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진정한 유산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늙어서도 자존감을 잃지 않고 환하게 웃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고생해서 자식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비바람을 맞아보지 않은 나무는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비바람을 견디며 단단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부모는 그저 멀리서 따뜻한 햇살이 되어주면 족합니다. 이제는 희생하는 부모라는 무거운 외투를 벗어던지십시오. 대신 존경받는 어른이라는 새 옷을 입으십시오. 자식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돈을 건네는 손보다 너는 이겨낼 수 있다고 어깨를 두드려주는 손이 더 힘이 있습니다. 돈으로 산 관계는 돈이 떨어지면 흔들리지만 존경과 신뢰로 쌓은 관계는 세월이 흐를수록 깊어집니다. 당신의 노후 자금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생 흘린 땀방울의 결정체이며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약속이고 당신의 자존감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것을 자식에게 넘겨주는 순간 당신의 삶의 주도권도 함께 넘어가게 됩니다. 주도권을 잃은 노년은 서글픕니다. 자식에게 나중에 다 너희 줄 거다라는 기대를 심어주지 마십시오.
그런 기대는 자식을 나약하게 만들고 부모의 죽음을 기다리게 하는 불효를 싹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이 돈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 여행을 멋지게 장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부모의 도움 없이도 멋지게 성공하는 모습을 내 두 눈으로 지켜보고 싶구나. 진정한 독립은 경제적 독립에서 시작됩니다. 부모의 독립이 자식의 독립을 완성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즐겁게 살아갈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라는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태양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훗날 자식이 당신의 나이가 되었을 때 어떤 부모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오로지 나를 위해 사셨어 라는 안쓰러운 기억입니까? 아니면 우리 부모님은 참 멋지게 사셨어. 나도 부모님처럼 나이 들고 싶어 라는 동경의 기억입니까?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에게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뛰어난 부모는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가는 자신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부모입니다. 당신이 삶이라는 바다에서 힘차게 노를 젓는 한 자식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활력 넘치는 삶 자체가 자식에게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거울 속에 당신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속삭여 주십시오. 자식에 대한 미안함은 잠시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할 자격이 생깁니다. 부모가 불행하면서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것은 모순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적당한 거리감이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태우고 너무 멀면 춥습니다. 돈이라는 끈으로 묶인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그리워하는 따뜻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시대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 각자의 삶을 응원하며 동행하는 시대입니다. 이 변화의 흐름 앞에서 당당해지십시오. 당신의 결단이 당신의 노후를 금빛으로 물들일 것이며 자식의 앞날에 진정한 자립의 축복을 내릴 것입니다. 가장 현명한 부모는 자식의 손에 지팡이를 쥐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식 스스로 자기 안의 힘을 발견하게 돕는 사람입니다. 유산 대신 지혜를, 돈 대신 용기를 물려주십시오. 그것이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유산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생이 당신만의 향기로 가득하기를, 그 향기가 자식들에게 은은한 귀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독해 주시고 댓글로 나는 행운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깊이 있는 탐구 시간 아주 흥미롭고 묵직한 주제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이 정말 우리 모두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서로는 짧게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의 임무는 나이가 들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재산, 그리고 그 주도권과 경계선 설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9세 어머니가 직접 겪으신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생생한 에세이 기록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30년 동안 남편과 함께 그 팍팍한 대출 이자를 갚아가며 마련한 42평 아파트입니다. 거실 벽에는 아이들 키 쟀던 연필 자국도 막 남아있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야말로 한 사람의 영혼과 역사가 담긴 안식처란 말이에요. 그런데 평화롭던 어느 토요일 오후에 장성한 큰아들이 찾아옵니다. 소파에 앉기도 전에 집안 곳곳을 무슨 감정사처럼 훑어봐요. 벌써부터 숨이 막히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이 집은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정리하게 될 집이잖아요. 세금 문제도 있으니까 미리 정리하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하고요. 자식이 정말 좋은 뜻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꺼낸 말이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말을 들은 79세 어머니는 왜 마치 자기가 서 있는 바닥이 통째로 꺼지는 듯한 그런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마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관계에서 불현듯 내가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셨기 때문일 겁니다. 아, 이방인이요? 네, 겉으로는 단순한 가족 간의 부동산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요. 그 기저에는 노년기의 자율성 유지, 그리고
부모 재식 간의 심리적 경계선 설정, 이라는 아주 핵심적인 주제가 깔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평범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노년의 자율성 유지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끝까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방금 제가 오프닝에서 묘사한 그 장면으로 다시 가보죠. 아들의 그 폭탄 선언 이후에 며칠 뒤 며느리가 전화를 합니다. 심지어 김세무사라는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생전 증여를 압박해요. 진짜 철거반이 들이닥친 것 같았겠어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이어서 작은 아들까지 와서 이번 달 안에 일정을 잡자고 통보를 하죠. 여기서 제가 한번 청취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반론을 제기해 볼게요. 네, 어떤 부분이죠?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사실 세금 측면에서 아들들 말이 틀린 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경제적인 논리로만 보면요. 한국의 상속세나 증여세율 생각하면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미리 절세 계획 세우는 게 되게 실용적이잖아요. 이게 그렇게까지 어머니 영원히 부정당할 만큼 폭력적으로 다가올 일인가요? 아,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경제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사실. 바로 그 실용성에 숨겨진 함정을 보셔야 해요. 실용성의 함정이요? 네. 이 대화의 양상을 심리적으로 분석해보면 아들들의 행동은 대화가 아니라 명백한 통보입니다. 아,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알려주는 거네요? 맞아요. 가족 간의 진정한 대화가 되려면 상대방의 감정적 소유권 그리고 의사를 묻는 과정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런데 자식들은 오로지 절세라는 합리성만 내세웠죠.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마음은 완전히 배제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79세 어머니는 평생 일궈온 공간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행정 절차상 도장 찍어줘야 하는 처리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와, 행정 절차상의 처리 대상. 진짜 듣기만 해도 뼈가 시리네요. 가족 소통에서 상처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의견을 묻지 않고 결론만 강요할 때 생기는 깊은 소외감이죠. 내가 벌써 떠나는 날만 기다리는 손님인가 하는 자각을 하게 만드니까요. 원문에 그 흔들림의 순간이 아주 시각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큰아들이 아예의 태블릿 PC랑 세무사 일정표를 들이밀면서 금요일에 가자고 압박을 해요. 일정까지 다 짜온 거죠. 네, 어머니가 당황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방어합니다. 그랬더니 아들의 태도가 싸늘하게 식어요. 그러면서 이건 엄마 혼자 결정하실 일이 아니에요 라고 합니다. 아, 그 문장. 그 순간 어머니가 들고 있던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쨍그랑. 네, 그 숟가락 떨어지는 소리가 단순한 소리가 아니죠. 제 말이요. 나의 존재 자리, 내 삶의 지지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 같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건가요? 집 명의를 넘겨줘도 나중에 아프면 자식들이 병원비 내주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단 말이죠. 왜 집을 끝까지 쥐고 있어야 했을까요?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노년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단순히 통장에 돈이 없는 빈곤이 아니에요. 빈곤이 아니라면 뭐죠? 바로 내 삶에 대한 통제권, 즉 컨트롤의 상실입니다. 어머니가 밤에 홀로 남아서 계산기 두드리시는 장면 나오잖아요. 생존 계산이요. 아, 맞아요. 15만 원짜리 무릎 연골 주사 막 이런 거요? 네, 150만 원짜리 임플란트, 30만 원 넘는 MRI 비용? 나이가 들면 내 몸은 필연적으로 수리비가 들기 마련이거든요. 새벽에 식탁에 앉아서 혼자 그 생존 계산을 하는 모습이 어찌나 처절하던지요. 만약 집 명의가 넘어가면 그 생존에 대한 통제권이 완전히 자식 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내 돈 내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내 지갑에서 당당하게 15만 원 꺼내서 주사 맞는 거랑 자식한테 나 무릎 아프니까 15만 원만 다오 이렇게 구걸아들 부탁하는 건 존엄성에 있어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진짜 그렇겠네요. 내 건강과 통증마저 내 맘대로 못한다는 공포. 네, 자식 눈치를 보며 호의에 기대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그 끔찍한 자괴감이 숟가락에 떨어지는 순간 무의식을 강타한 겁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것인 선택권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라는 원문 문장이 확 와닿네요. 아파서 약 사 먹는 것조차 자식 눈치를 봐야 한다니. 그 혼란을 안고 어머니가 동사무소 복지상담실을 찾아가시죠. 네, 거기서 만난 상담사가 정말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딱 핵심을 찌르잖아요. 네, 뭐라고 하셨죠? 어르신, 지금 집값이 아까워서 이러시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결정할 힘, 통제권을 뺏길까봐 두려우신 겁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라고요. 훌륭한 분석이죠.
막연한 불안감에 통제권이라는 정확한 이름을 붙여준 순간이에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나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머니가 감정의 진짜 밑바닥을 마주하게 돼요.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던 감정이요? 네. 자식을 깊이 사랑해서 집을 주려던 게 아니라 사실은 자식들한테 나쁜 엄마가 될까봐, 혹시 미움받을까봐 두려워서 자기 권리를 지우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 부분 정말 뼈를 때리네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다 내어주는 희생적인 부모상의 함정이죠. 그렇죠. 우리는 부모가 맹목적으로 희생해야 진짜 사랑이라고 칭송하잖아요. 좋은 부모가 되려고 나 자신을 지우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이 있다면 진짜 충격적일 겁니다. 통제권을 포기하는 맹목적인 희생은요, 결국 자식에 대한 종속으로 이어집니다. 부모의 행복이 100% 자식한테 의존하게 되거든요. 매일 자식 전화만 기다리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는 거군요. 반대로 자식 입장에서도 부모를 떠올리면 고마움보다 미안함, 그리고 무거운 부담감만 남게 돼요.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자식과 멀어질까 두려운 부모의 불안이었네요. 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건강한 심리적, 경제적 경계선이 필수입니다. 내 시간, 내 돈의 통제권을 명확히 지키는 게 진짜 건강하게 살아가는 시작점이에요. 자, 이 깨달음을 얻은 어머니의 행동력이 대단합니다. 바로 주택연금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든요. 훌륭한 결단이시죠? 여기서 주택연금 제도를 잠깐 짚어보죠. 이게 단순히 집을 담보로 빚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이 선택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주택연금의 핵심은 소유권과 거주권의 유지입니다. 명의를 자식에게 넘기고 매달 용돈 받는 건 통제권을 넘기는 거지만요. 네네. 주택연금은 내 이름으로 집 명의를 유지하면서 그 집에 평생 살 권리를 보장받고 국가에서 매달 현금을 받는 거예요. 와, 자산의 성격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네요. 자식에게 넘어갈 고정된 상속 자산이 아니라 네, 온전히 나 자신의 현재 노후 생활을 위한 살아있는 도구, 즉 유동자산으로 성격이 바뀌는 겁니다. 경제적 주도권을 완전히 되찾는 강력한 방법이죠. 주도권을 되찾은 어머니가 마트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멜론 한 통을 사요. 그 멜론 이야기 정말 좋았어요. 명절에 아들이 사다 준 과일 상자가 아니라 내 돈으로 직접 카드를 긁어서 고른 내 멜론이요. 사실 멜론이 무슨 명품 가방은 아니잖아요. 그 일상성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점에서요? 진정한 통제권은 엄청난 부를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 돈으로 내가 원할 때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일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 그 해방감이 바로 노년의 자존감 척도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겠다는 선언이군요. 그리고 대망의 주말, 애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시죠. 폭풍 전야 같았겠어요. 집은 주택연금에 맡겼고 현금은 내 건강을 위해 쓸 거다. 물려줄 유산은 없다. 너희의 채권자나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와, 멋집니다. 자식들 반응이 볼만해요. 아들이 당황해서 저희는 다 어머니 편하게 모시려고 그런 건데 하고 얼버무려요. 전문가님, 이 아들의 당혹감 이면에 뭐가 있었을까요? 절세 계획이 틀어진 것도 있겠지만 더 깊은 곳에는 깨달음이 있었을 겁니다. 어머니를 주체적인 인격 철학이보단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다루기 쉬운 자원으로 대하고 있었다는 무의식적 자각이요. 헉, 자원이나 보호해야 할 무능력자로요. 네, 당연히 부모의 희생이 계속될 줄 알았던 기대가 깨지는 순간이기도 하죠. 어머니는 돈이 매개가 된 효도는 거래일 뿐이라고 선을 그어버리죠. 저는 이게 어머니가 자식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경제적 자립선언하고 유산 안 남긴다는 건 옹졸함이 아니에요. 현대사회에서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교육입니다. 비바람을 막아주는 게 오히려 독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때 자식도 비로소 스스로 성을 쌓을 기회를 돌려받게 됩니다. 정말 통쾌합니다. 선언 이후에 가족 관계가 거짓말처럼 바뀌어요. 아들은 이제 눈치 안 보고 되게 편하게 연락해요. 돈을 하는 껄끄러운 문제가 사라졌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 일상도 180도 달라집니다. 매주 화요일 붓글씨 수업 가시고 손주들 오면 기분 좋게 용돈 쥐어주시고요. 길고양이 사료도 사주시고요. 네, 자식 인생 연극의 조연으로 물러나는 대신에 자신만의 무대에서 멋진 단독 공연을 펼치시는 거예요. 거울 속 주름을 보면서 누군가에게 기댄 흔적이 아니라 삶을 버텨온 훈장이라고 하신 게 백미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현대사회에서 고령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늙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랑은 많이 다르잖아요. 네, 과거엔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부양받는 게 미덕이었지만 지금은 기대 수명이 너무 길어졌죠. 이 시대 부모가 남길 진정한 유산은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그럼 진정한 유산은 뭘까요? 바로 삶의 철학입니다.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일상에서 주도적으로 기쁨을 찾고 끝까지 자신을 책임지는 태도요. 아, 붓글씨의 우아한 획이나 맡은 멜론의 달콤함에 행복해하는 그 일상 자체가 자식에겐 정신적 이정표가 되는 거군요. 청취자 여러분,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부모와 자기 삶을 우아하게 즐기는 부모, 어떤 뒷모습을 보고 싶으신가요? 결국 경제적 관리와 통제권을 지키는 건 자식을 쳐내는 게 아니라 진정한 어른으로 대접하는 길입니다. 자식의 자립을 돕고 부모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부모가 완벽하게 독립할 때 자식의 독립도 완성된다는 역설적인 진리네요. 자, 그럼 이 논의를 한 단계 더 확장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새로운 생각거리,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 좋네요. 어떤 건가요? 재정적인 독립이 우리의 현재를 선택할 권리를 줬다면 우리가 아직 정신이 맑고 통제권을 쥐고 있을 때 사전 연명의로 의향서 같은 생애 말기의 결정들을 미리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건 어떨까요? 와, 아주 훌륭한 포인트입니다. 향후 요양 방식 같은 것들도 포함해서요. 네. 어쩌면 집 한 채 달랑 물려주는 것보다 자식들이 나중에 병상 앞에서 감당해야 할 그 무거운 결정의 짐을 미리 덜어주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쓰인 나의 인생 매뉴얼을 남겨주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들의 말 한마디에 바닥이 꺼지던 42평 아파트에서 시작된 치열한 여정이 결국 가장 단단한 자기 영토를 구축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통제권을 끝까지 지켜낸 승리의 기록이죠.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가 청취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그리고 가족과의 경계선을 더욱 당당하고 우아하게 그리는데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지휘봉은 언제나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지휘봉을 놓지 않으시길 응원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